자료가 사례가 5개가 나갔습니다. 한 묶음이 나갔는데 지금 2개씩 받으셨고요. 묶음으로 나갈 줄 알았더니 따로따로 돼 있어서 좀 번거로우셨을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대상적격 같이 봤었습니다. 대상적격 전체적으로 7개의 논점이 출제될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부처분 성립 관련해서 신청권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했었습니다.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부분, 내가 알고 있는 신청권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신청권에 대한 문제는 조리상 신청권 이쪽 방향으로 출제가 됩니다. 법규상 신청권은 너무 단순해서 그쪽 출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조리상 신청권 관련된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법시험 기출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상당히 논점이 많습니다. 우선은 거부처분 성립 관련된 부분만 보도록 하겠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가 되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뒷페이지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페이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8조에 보시면 공사는 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주택의 건설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의 건설. 이게 바로 뭡니까? 법률에 의해서 공무를 위탁한 경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해야 되는 행정작용, 공행정작용인데 그걸 누구한테요? 공법인한테 대신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공무위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무위탁하고요. 공무수탁사인한테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공무수탁사인한테 하는 건 우리가 굳이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공무위탁 그러면은 사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구나 우선 생각을 하시고 민간위탁 이런 표현이 나오면 사인한테 공무를 위탁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공무가 위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얘가 이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지위가 인정된다고 했죠?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되고 또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앞에 문제로 돌아오시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면서 갑의 주택도 수용되었다. 공용수용이죠? 네, 공용수용. 상대방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박탈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재산권을 강제 박탈시키는 행위, 우리 그런 걸 공용수용이라고 합니다. 공용수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일반법이 토지취득보상법이 되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장할 거라는 거 예상이 되고요.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명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제일 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보다 긴 것도 있습니다. 78조. 우리 어저께 이제 78조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지금 이제 참조조문에는 원래 문제에 안 나와 있었는데 78조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했죠? 생활보상의 방법이 2가지가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보상이 필요한데 그런 보상을 우리가 생활보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생활보상은 뭐예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손실보상을 우리가 생활보상이라고 하는데요. 78조에는 생활보상의 방식이 2개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주대책 수립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주정착금 지급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는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생활보상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재량이 인정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재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택재량은 인정이 됩니다. 선택재량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래서 이주대책 수립의 방법으로 특별 분양을 해주겠다라고 만약에 고시공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은 한쪽으로 잡힌 겁니다. 선택재량에서 이주대책 수립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재량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재량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줄곧 이야기해오고 있는 이제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 이런 말씀드렸죠.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에 기해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을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특별 공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겁니다. 그죠? 실시하기로 하였다. 뭐가 아니라고요? 이주 정착금 지급이 아니라고요. 이주 대책 수립 쪽으로 가닥 잡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갑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제 밑에 보시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입니다. 19조 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A 아파트 입주권을 특별 분양해 줄 것을 신청을 하였다. 그럼 여기서 이제 특별 분양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특별 분양이 처분이라면 이거는 본인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성질이 궁금해지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갑이 A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서 그래서 거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부 사유가 되는 거예요. 무주택 세대주 X. 무주택 세대주 X. 이게 이제 거부 사유가 된다는 것은 주택 특별 분양 결정이라는 이 처분의 적극적 요건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주택 세대주. 이게 적극적 요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적극적 요건, 1, 2, 3의 요건이 흠결됐다 이거죠.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거부 사유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뭐다? 소극적 요건이 아니고 적극적 요건이다 이겁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소극적 요건이 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적극 요건이냐 소극 요건이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입증 책임 분배 논의도 같이 떠올려 봐야 되는 거겠죠. 문제는 당연히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특별 분양 이거는 수익적입니까? 침익적입니까? 수익적이죠. 그러면 적극적 요건이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 요건을 갖췄다는 건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수익적 처분이니까.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이 또 등장할 겁니다. 그럼 소극적 요건에 해당한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피고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뭐 충분히 이런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가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밑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고로 하여 주택 특별분양 신청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적법성은 적법성은입니다. 은이 없네. 퀘스천 마크 하나 찍고 가로 여셔야 되겠는데. 적법성은 하고 나서 밑에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오타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한숨을 쉬어버리네. 커피를 부어버릴까? 그래요. 여기서 화내지 말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송 요건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건 뭐가 있어요? 원고 적격 문제 되겠습니까? 원처분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소의 대상이 되는 개쟁처분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거부처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소극적 작용인 거부나 부작위는 언제나 거부나 부작위에 상대방이 소송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부 부작위에 상대방이 소송 제기한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요구 소송에서는 제3자송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기준이 뭐라고? 원처분이 기준이 된다고. 그럼 여기서 특별 분양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 누구예요? 갑 맞는 거죠. 갑 맞는 거니까. 몇 유형에 해당하겠습니까? 2유형에 해당하겠죠. 원고 적격 문제는 특별히 없겠네요. 그 다음에요.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 받으면 실익이 있습니까? 실익, 협의의 소익 문제 생각을 해보세요. 재처분 의무가 없다면 그럼 실익이 없겠죠. 협의의 소익이 깨지겠지만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는 30조 2항이 인정됩니다. 협의의 소익 특별히 문제 없겠죠. 그 다음 피고 적격 문제 되겠습니까? 요거 좀 되겠네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서 행정청이냐 아니냐 문제 등장하겠죠. 공단공사 등장하면 다 피고가 그게 논점이 되는 겁니다. 공단공사 등장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고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마찬가지고 공단공사 등장하면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겠습니까?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소기간은 뭐 준수한 걸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됐겠네요.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예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대상적격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피고 적격 살짝 붙여주시고 핵심은 대상적격입니다. 핵심은 대상적격. 요구 소송에서 소극적 작용이 등장하면 항상 대상적격은 논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밑에 있는 다른 문제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설문 1번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을 한번 보시면, 취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특별분양 신청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 갑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각주 부분입니다. 밑에 각주, 원문이죠. 그래서 각주에 보니까 설문 2번이죠. 그럼 뭘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심판 물어보는 거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과연 무엇이 가능하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상적격 측면만 생각해 보세요. 행정심판에서 거부처분이 가능한 건 뭐뭐 있습니까? 전부입니다. 그렇죠? 전부죠. 취소심판이나 무효하기 심판은 그 대상이 처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몇 조 있어요? 행정심판법 5조 1, 2호죠. 1, 2호. 1, 2호에 보면 1호가 취소심판이고 2호가 무효하기 심판인데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규정에서 도출합니다. 정의규정에서. 행정소송법 19조 같은 별도의 대상적격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의심할 수 있어요. 교수님 책에서는 행정심판법 3조 1항을 행정심판의 대상적격 규정이라고 거론합니다. 3조 1항. 하지만 이제 3조 1항은 일반법 규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3조 1항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조 1항에 보시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과 부작이라고 돼 있어요. 처분과 부작이라는 건 뭐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심판 대상이 뭔지, 무효심판 대상이 뭔지, 의맹심판 대상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그게 이제 3조 1항이 되는 겁니다. 3조 1항이. 그러면 19조 같은 건 따로 없는 거죠. 행정소송법 19조 같은 건 따로 없는 거니까 심판법은 어디서 도출한다고? 5조의 정의규정으로부터 대상적격을 도출해냅니다. 그러면 취소나 무효도 뭐예요? 처분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면 처분이 뭔지 알아보러 가야겠죠? 처분 어디 있어요? 2조 1호에 있습니다. 2조 1호에 가니까 소송법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이렇게 돼서 거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분 안에 거부가 포함되어 있으면 취소심판, 무효하기 심판 대상 안에 뭐 포함된다는 얘기죠? 거부처분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 5조 3호 보시게 되면 거부처분하고 부작위하고 이것이 의맹심판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맹심판 대상에도 뭐가 포함됩니까? 거부처분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대상적격 문제에서는 거부처분은 모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협의심판이익이죠. 그거 물어본 겁니다. 협의심판이익. 그러니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이나 아니면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하기 심판에서 취소 재결, 무효확인 재결 나왔을 때 뭐가 인정될 수 없다면 말이에요?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될 수 없다면 그와 같은 행정심판은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거부만 제거한 거가 되고 거부가 무효라는 것만 확인한 게 됩니다. 거부가 뭐 무효가 된다고 해서 뭐 그닥 우리한테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처분 의무 인정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설 대립이 있죠.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자고 보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는 어디서 도출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일반 규정으로부터 도출하고 있습니다. 기속력에 대한 일반 규정.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 몇 조에 있다? 행정심판법 49조 1항에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30조 1항과 마찬가지예요. 49조 1항에 있는데 그 49조 1항에서 무엇을 도출한다고? 적극적 의무로서 재처분 의무를 도출한다고 무리수 좀 쓰고 있죠. 엄연히 판례는 원상회복 의무라는 적극적 의무, 재처분 의무라는 적극적 의무는 명문 규정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고 행정소송에서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었냐면 우선 집행정지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깨죠. 판례가. 신청이 깨면서 뭐라고 해?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이럽니다.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왜? 23조 6항이 30조 1항의 일반적 기속력만 준용하고 있었죠. 30조 2항 별도 명문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30조 1항은 어쨌든 끌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판례는 30조 1항의 재처분 의무 없다고 본 거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와서는 49조 1항에 있는 일반적 기속력에서 재처분 의무를 도출해버립니다. 판례 충돌입니다. 그래서 다수는 그렇게 보지 않고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는 재처분 의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다수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취소 심판 안 되는 거고 무효 심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로 보내야 돼요? 의무행위 심판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법상의 권리구제 수단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우선 본체 심판은 의무행위 심판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불복 방법을 물은 게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상의 불복 방법을 물은 게 아니라 권리구제 방법을 물었어요. 권리구제다라고 하는 순간 무엇도 같이 포함된다? 가구제도 같이 포함된다 이거죠. 가구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집행정지 임시처분 얘기 꺼내주시는 겁니다. 집행정지는 심판법 30조에 있고요. 임시처분은 심판법 31조에 있습니다. 소송법에는 가처분이 없지만 심판법에는 임시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거론하시면서 임시처분은 그게 요건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집행정지에서 핵심은 뭐야? 거부처분 집행정지니까 역시 신청해익 논의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신청해익 인정되겠습니까? 인정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임시처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행정심판법 31조 3항에 보시게 되면은 31조에 임시처분이 있고 3항에 보시면 이와 같은 임시처분은 집행정지가 불가할 때만 논의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충성입니다. 보충성. 집행정지가 안 될 때만 임시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25일 날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개정 취지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집행정지가 거부나 부작위 쪽입니다. 거부나 부작위 쪽에 있어서는 그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무력화되는 쪽이 어디예요? 임시적 권리구제 방법은 무력화되는 쪽이 바로 요구적 쟁송입니다. 거부 부작위 쪽에서는 집행정지가 안 되죠. 거부에서는 왜 안 돼요? 신청의 이익이 없으니까 인정이 안 되고 부작위는 왜 안 돼요? 신청의 이익보다 앞서 대상 적격이 깨집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든 부작위든 신청의 이익, 그 다음 대상 적격 깨져서 거부 부작위는 집행정지가 방법이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처분 넘어가는 거죠. 여기도 이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임시처분 논의로 넘기는 것까지 그게 바로 설문 2번입니다. 그러니까 못 써야 되는지만 각 잡으셔도 못해도 60점은 넘습니다. 근데 너무 못하면 안 되는데 그 글씨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글씨가. 그 행시 강의를 제가 지금 뭐 계속 보이콧하고 안 하고 있는데 근데 행시 학생들이 자물쇠반에 들어온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강의도 하지 않는 그쪽 강의도 하지 않는 강사를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과목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노동법이라면 그들의 경제학인데 여러분들 노동법 90점 맞을 수 있겠어요? 그 친구들은요 경제학을 90점 넘게 맞아요. 합격하는 학생들이. 재미있는 현상을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한 3년 전까지 행시에서 재밌게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경제학 행정법 영어 수학이었거든요. 영어 수학 여기서 점수대 비슷했습니다. 양쪽 다. 비슷한 점수대로 이제 오르락내리락 이런 식이었는데 그 한 2년 쉬는 사이에 보니까 그 여러분들의 노동법이라 볼 수 있는 그들의 경제학이 합격생들의 점수가 90점대가 나오고 있고 그럼 행정법은 어떻게 된 거지?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한쪽은 반드시 깨질 거라는 거죠. 균형이 깨지는 순간 시험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합격생들의 행정법 점수가 40점대 중반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뭐 사시도 아니고, 그쵸? 사회생들은 40점대 중반이면 합격을 합니다. 행정법은. 그것처럼 행시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금 과목 간 균형이 안 잡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강사님들 수업 암만 들어봐야 40점대라는 거예요. 결국 대책이 없으니까 강의도 안 하는 이제 저한테 와서 비벼대려고 하는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점만 잡아내면 60점 넘습니다. 그쵸? 거기 거부처분 취소 심판, 거부처분 의무행위 심판, 그 다음에 집행정지 임시처분 이름만 들어가도 60점은 넘어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잘 쓰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윤곽만 잡아주셔도 되는데 논점 자체가 노출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조립식도 논점이 보여야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죠. 논점은 우선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다수 사례를 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 풀면서 어저께 후기들 너무 잘 봤고요. 저도 생각지 못한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짚고 들어가셨는데
예, 바로 그런 연습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문제 보고 논점 찾을 수 있는지 연습하는 거. 예, 나중에 2순환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3순환 때 원래 드리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이 기출 사례들하고 모의고사 문제하고 이거를 답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냥 포스트잇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 쭉쭉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걸로. 그것만 보시고 논점 찾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문제 보고 논점 보고 밑에 보면 논점 확실히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 줄로 예, 보시고 아 이거 내가 누락했구나 이거 누락했구나 그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두립식 암기가 받쳐주고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설문 3번 보세요. 이게 바로 트라이앵글입니다. 트라이앵글에서 2012년 사시와 2012년 노무라고 했잖아요. 2012년 노무는 우리가 어제 봤고요. 2012년 사시 지금 이 문제 설문 3번 보시면 취소 소송의 계속 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였다라는 갑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상황에 처하자. 정말 안 보이네요. 그래서 예, 취소 소송의 계속 중에 여러분 퀴즈 푸시면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소송 도중, 소송 계속 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선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의심하라. 항상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처사 추변 문제 해결했구나. 근데 무주택 세대주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게 뭐죠?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특별분양 공급 결정의 적극적 요건이죠. 위에서 거부 사유가 뭐였어요? 적극적 요건이 깨졌다였어요. 근데 적극적 요건이 갖춰졌다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대요. 그럼 이 거부 사유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이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위법이죠?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중에 내용의 위법이죠. 네, 내용의 위법입니다. 그래서 위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지금 이게 뭐가 문제돼요? 제시한 처분 사유가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얘가 피고행정청이고 갑의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었기 때문에 갑은 특별분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이건 추가 필요 없죠. 그 변경이면 됩니다. 왜? 기존 당초 처분 사유는 뭐예요? 버리면 되는 거죠. 아닌 거 확실해졌으니까 버리고 새로운 걸로 바꿉니다. 뭐라고 했어요? 무허가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와 무허가 주택 두 가지 비교해 보시게 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분양 공급 결정의 적극 요건이고요. 무허가 주택이라는 게 바로 소극적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뭘 주장하고 있어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부한 거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처분 사유를 변경하였고 심리 결과 갑의 주택이 무허가 주택인 건 맞는 걸로 밝혀졌다. 그러면 소극적 요건이 있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문제 이렇죠. 당초 사유에 따르게 되면 처분은 위법, 다른 사유에 따르게 되면 처분은 적법. 그래야 문제가 재밌으니까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이 적법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겠는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변경된 처분 사유를 근거로 가배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겠는가? 처사 추변의 질문 방식입니다. 기각할 수 있겠는가? 왜? 당초 사유에 따르게 되면 위법, 인용 판결. 다른 사유에 따르게 되면 적법, 기각 판결.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한다면 뭘 근거로 위법 적법을 판단한다? 다른 사유를 근거로 위법 적법을 판단한다? 그럼 뭐야? 기각이죠. 그래서 기각할 수 있겠는가? 항상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데 이 논점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말이에요. 여기서 가능하겠습니까? 집이 없다는 거하고 허가를 안 받았다는 거하고 관계가 없죠.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통성 깨집니다. 이런 거 가지고 앞에 무가 똑같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서로 공통성이 깨진단 말이에요. 우습죠?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뭐 비슷하게 생기면 비슷한 건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모든 걸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신의 상식에 맡기려고 하는데 우리 시험 뭐라고 했어요? 성인고시는 전부 다 대학교 3학년 이상의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예, 볼 수 있는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3학년 밑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최대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3학년 이상인데 근데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해서 대학교 3학년 이상의 교양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대학교 3학년이 가장 꼭대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양이 그만큼 다 없기 때문에 공부에서 막아야 되는 거지 상식에 의존하지 마세요. 예, 본인이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하고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게 공통성이 깨져 처사추변이 안 됩니다. 근데 말이에요. 처사추변이 안 되면 무슨 판결 나와요? 취소 판결 나오겠죠. 그래요. 인용 판결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뭐 무가 무고 하니까
되겠네. 해갖고 적법하다. 예, 여기서 이제 기각 판결을 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이랬습니다. 무슨 판결인지 안 나왔죠?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만약 인용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처사 추변은 깨질 것이다라는 결론을 이미 알려준 거고요. 기각 판결이 나왔다라고 쓰게 되면요. 뒤쪽 문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기각 판결 나오면 거부 처분 뭐예요?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죠. 다시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기각 판결 나오면 그 처분 그대로 살아있고요. 다시 거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거부는 그냥 관념의 통지입니다. 현재 거부 상태에 있음을 확인해 주는 거에 지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성립이 되려면 중간에 있는 건 인용 판결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첫 번째 질문에서 예, 기각 판결 나온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인정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상황을 보아하니 뭘 묻고 있는 거야? 기속력 묻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질문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배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는 이유로 바로 뭐예요? 소송 도중 주장했던 다른 사유입니다. 그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해서 재차 거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거부 처분 가능성이죠? 재거부 처분 가능성 우리 첫 시간쯤인가요?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재거부 가능성이라고 하게 되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라고? if 재거부 처분 이코로 위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 재거부 처분을 한다면 그것이 위법이냐 이거예요. 만약 그 재거부 처분이 적법이라면 가능하다. 위법이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라고 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게 있냐 없냐죠. 판결 확정 사실이 없으면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묻는 거일 가능성이 크고 만약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하게 되면 기속력을 질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판결 확정됐잖아요. 그럼 이건 기속력 문제라는 거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그냥 바로 느낌 옵니다. 기속력이네. 그럼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에요? 인용 판결인 거잖아요. 기각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논점은 기속력입니다. 기각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 판결은 인용 판결이어야 됩니다. 내가 첫 번째 질문에서 처사 추변이 인정되고 기각될 것이다 결론 냈다 할지라도 전환 변수를 직접 집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설문 2번, 저희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문제점 쓰시면서 만약 인용 판결이 나왔을 때 하고 여러분들이 전환 변수를 집어넣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기 답안은 자기가 예쁘게 요리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고 기속력 문제인데요. 결론 한번 보세요. 기속력 위반입니까? 법원이 하지 말락 한 건 뭐예요? 법원이 하지 말락 건 얘는 무주택 세대주가 맞다. 예,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고 거부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한 거지. 무허가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려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원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법원의 의중이 담길 리가 없는 거죠. 예, 판결의 취지가 그 안에 포함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기속력 위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푸는 식으로 치면 무주택 세대주와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기속력이 적용이 안 되니까 위반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위반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예, 할 수 있다죠. 재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 문제 생깁니까? 시간적 범위? 그건 아니겠죠.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허가를 안 받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다라는 거지 갑자기 무허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무허가는 발생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 당시에 거부 처분 당시에도 원래 있었던 사유다 이거죠. 무허가 주택이라는 건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거부 처분 당시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 벗어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객관적 범위 부분에서 기사동이 깨진 겁니다. 보시다시피 두 개의 기사동이 깨지니까 처사추변이 안 되고 기속력이 안 적용되고 이렇게 똑같이 둘 다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본 게 2012년도 사시 문제였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 밑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에 보시게 되면요. 무주택 세대주하고 무허가 주택이라는 부분이 괄호 포함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요건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 다음 답안을 가보시게 되면
우선 행정청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어저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무엇이 아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이 아니다? 공법행위가 아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짚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공단이 등장했고 여기도 공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행정청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선. 그러면 어저께 같은 경우는 보험여부과 같은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면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청일 텐데 근데 직원을 뽑고 직원을 징계하고 이것은 위탁받은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얘가 위탁받은 공무가 행정작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특별분양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무수행 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되겠죠? 네, 행정청의 행위가 맞습니다. 두 번째, 공법행위입니까? 사법행위입니까? 엄연히 공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참조 조문이 제시가 됐습니다. 행정청 행위도 맞고요. 그 다음 공법행위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인정이 됐으면 뭐까지 간 거예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갔으면 그 다음 남아있는 건 권리 의무 영향 미치냐 이겁니다. 이와 같이 이주대책 문제 나오면 권리 의무 문제는 뭐만 기억한다? 네 글자만 기억합니다. 분양받기 수분양권. 수분양권. 알겠죠? 예, 수분양권을 설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수분양권만 인정하면 됩니다. 수분양권. 이걸 여러분들 행정행위로 접근을 해갖고 막 이래 가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저께 그런 질문을 누군가 하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전체 카톡방에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교과서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거는 공사공단 등장했으면 우선 행정청의 행위냐 아니냐부터 짚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허가니 특허니 이렇게 밀고 들어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겁니다. 행정청 행위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단 공사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짚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어요. 판례 기준 그대로 밉니다. 판례 기준 어떻게?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국민의 권리임에 대한 영향. 이걸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청 행위 맞고 공법 행위 맞고 권리 의무 영향 미치는지 보고 이렇게 합니다. 권리 의무 영향 뭘로? 수분양권으로 인정시키고. 그래요. 여기까지 데리고 가게 되면은 처분에 대한 거부까지 인정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신청권이죠. 신청권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 4페이지 맨 밑에 보십니다. 이주대책을 세우는 경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닥을 이주대책 쪽으로 잡았을 때 이거죠. 가닥을 이주대책 쪽으로 잡았을 때 이주정착금 지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주대책을 세우는 경우라면 그리고 얘가 누구라면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라면 이겁니다. 공공사업에 협력했다라는 게 뭐예요? 땅 뺏긴 돈 맞다면 이겁니다. 땅 집 뺏겼으면 협력한 거 맞고 특별 공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인정되므로 이건 뭐예요? 이행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거죠. 이행 청구권이 인정된다. 어제 얘기했던 그겁니다. 이행 청구권,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면 어저께 이 부분만 질문이 한 3개 들어왔었죠. 그래서 일기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이행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고등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왔다 이 얘기하는 거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것만 잡아내면 되는 거죠. 앞에서 먼저 처분에 대한 거부부터 해결 보고요. 이게 먼저야. 왜? 행정소송법에서 그 거부라고 돼 있으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부터 먼저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나서 판례가 추가로 요구하는 신청권 넘어가서 문제가 나올 때는 조리상 신청권 묻는 게 핵심입니다. 조리상 신청권. 그래서 여기서는 이행청구권 기초로 해서 조리상 신청권 인정된다. 근데 케이스마다 핵심 포인트는 있죠. 그래서 뭘 짚어야 돼요? 이주대책 수립하기로 했음 and 공공사업 협력했음 2개. 이렇게 해놨으면 얘한테 이행청구권이 인정 안 된다고 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법상 얘한테는 당연히 권리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설사 뭐라고 하더라도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을 만한 놈이 맞으면 공급해 주세요. 이것도 이행청구권이라고 했잖아요. 공법상 권리. 그래서
이행청권 인정되니까 계속 똑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여파가도 마찬가지로 법률상의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가 있다. 핵심은 이행청권. 알겠죠? 이렇게 인정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공사하기 때문에 피고 적격에 대한 얘기가 살짝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겠죠? 나머지 소송 요건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버립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고 적격, 대상 적격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1회 독대 얘기 안 했던 부분이 해결이 됐고, 그 다음 이제 원고 적격에서 첫 번째 얘기 안 했던 부분이 하나 있죠? 뭘 얘기 안 했었죠? 인린 소송에 대한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합승행위 운전기사 과징금 부과 사건 여기에서 동일한 이해관계 파트 봤었고, 대립된 이해관계 문제에서 경혼자 수송 부분 봤고, 경업자 수송에 대한 문제는 전형적으로 기존업자가 받은 허가가 강학상 허가인 문제가 아직까지 출제되는 적이 없습니다. 기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제 모의고사 문제에는 나중에 이제 이 시간 들어가면 모의고사 문제를 드립니다. 공부들 하시라고. 모의고사 문제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경업자 수송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모의고사 아직 이제 안 팝니다. 다 팔려가지고. 방법은 나중에 저한테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올해는 아무 책도 출간하지 않는다가 저의 목표입니다. 올해는 아니 작년에. 올해는 사례집만 하나 나올 겁니다. 사례집만. 기출 사례집은 한번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어서. 근데 거기서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밑에 이제 세븐일레븐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세븐일레븐이 있고 그 옆에 만약에 만화빵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요. 만화빵이 있다면. 근데 세븐일레븐과 만화빵 사이에 이격거리가 50m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세븐일레븐 사장님이 먼저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만화빵 사장님이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얘한테도 허가가 나왔더라 이거야. 담배 소매인 지정이라는 건 뭐예요? 강학상 허가입니다. 강학상 허가. 그거는 행정심판 재결례가 바가지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얼토당토 않고요. 판례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재결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허가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근거가 없으면 허가라고 볼 수 없겠죠. 만약 여러분들 담배 소매인 지정이 특허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경업자 소송에서 만화빵 아저씨한테 허가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신규 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한 경업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만약 기존 업자가 받은 담배 소매인 지정이 특허라면 원고 적격은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허가기 때문에 논점이에요. 허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허가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담배 사업법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선원주의 원칙이 있어요. 명문으로 선원주의 원칙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선원주의가 뭐라고 했어요? 먼저 원하는 사람한테 해줘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먼저 원하는 사람한테 선원주의. 1초만 먼저 허가 신청서 들이밀면 그 친구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m 반경 안에는 한 명의 담배 소매인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갑이랑 을이랑 동시에 뛰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얘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럼 둘 다 요건을 갖췄다고 했을 때 얘가 더 요건을 충실히 갖췄는지 관계없습니다. 그냥 얘한테 해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지? 선원주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존재하는 거겠어요? 만약 1, 2, 3의 요건을 갖추면 A라는 처분을 하는데 그게 재량행위라면 선원주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둘 중에 누구한테 허가를 할지는 행정청 재량이고요. 누가 더 공익에 부합한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기 때문에?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처분이 기속행위일 때 선원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 얘한테는요.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실체법상 공의무가 이미 행정청한테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럼 걔한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속행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재량행위는 안 된다는 거죠. 재량행위에서는 선원주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못한다. 근데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그 처분은 뭐라는 겁니까? 강학상 허가라는 겁니다. 강학상 허가는 기본권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만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행정청의 재량으로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허가는 무조건 기속행위로 연결됩니다. 몇몇 개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작용법에 굉장히 어려운 논점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허가면 기속입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특허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특허면 재량으로 갈 거란 말이죠. 담배 소매인 지정이 만약 특허면 그건 재량이고 재량이면 선원주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담배사업법에는 선원주의 원칙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엄연히 허가라는 것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허가란 말. 그래서 행정심판 재결례는 전부 다 가성 허가로 본다 이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허가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50m 생각하지 마요. 허가만 생각해. 기존 업자가 받은 게 허가야. 근데 여기서 혼자 담배 팔면서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었어. 그럼 그 독점적 이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허가라고 하게 되면 허가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와서 담배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거리라는 거 아직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법상의 내용 요건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시설 기준이니 뭐니 이런 내용 요건만 가졌으면 누구든 들어와서 담배 팔 수 있었는데 아주 공교롭게 아무도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우연히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입니다. 그러면 기존 업자는 신규 업자에 대한 아무리 위법한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또 담배사업법에 보면 뭐가 있더라? 거리제한 규정이 있더라 이거야. 거리제한 규정, 업속의 수제한 규정 서로 항상 같이 다닙니다. 거리제한 규정이 몇 메다로 있어? 50m로 있더라 이거야. 50m로. 그러니까 50m 안에서는 한 명만 팔 수 있다라면 이게 뭐랑 다르지 않아요? 경원자 관계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원 관계는 성립됐다라고 봐서 원고 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시키는 문제, 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기출엔 경업자송이 없습니다. 경쟁자송은 문제를 출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남은 게 인민소송인데 그때 우리가 신규면 경원자, 그 다음 기존 신규면 경업자, 기존이면 경쟁자로 보시고 그에 따른 논의를 조립식에 따라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인린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인린을 한번 확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잡으시고 기본을 어떤 문제 가지고 잡으시냐면 임산물 채취업자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 사건 이거 가지고 잡으시면서 여기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니까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매개로 하여 논의를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확장을 시키면서 다시 인허가 의제도를 매개로 하여 대상 적격의 논의를 조금 더 심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갖고 절차 법규 얘기하고요. 원자력 발전소 가지고 관련 법규 확대시키고 거기서 등장하는 인허가 의제도 가지고 대상 적격 좀 더 심화시키고 처리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우선 이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풀면서 한국전력공사는 빵빵도 A군 내 지역에 한국전력공사입니다. 기능적 의미 행정청인가? 맞아요? 맞긴 뭘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얘는 지금 한국전력공사가 허가해달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처분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알겠죠? 거꾸로 돌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0년도에 여기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그냥 설문 3 한번 보세요. 환경보호단체가 원자력발전소 만들지 마! 라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대요. 이건 뭐죠? 환경보호단체가 지금 이 처분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소송이죠. 반대하니까 불복할 거 아니야. 근데 11년도 가서 문제가 뭐가 나와요? 환경보호단체는, 시민단체는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나 이러면서 오히려 공단이 싸우자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 문제 딱 나왔을 때 학생들 당황했어요. 시민단체는 항상 쌈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게 10년도 문제예요. 환경보호단체는 싸울려 들 거야. 이건 우리 상식에 맞아. 자연스럽게 풀었어. 11년도에 단체가 또 등장해요. 시민단체가. 그대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때도 이 시민단체 싸울려 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성립이 안 돼. 시민단체가 싸우려 하는데 시민단체하고 대립 이해관계에 있는 친구도 싸우려고 해. 같은 처분을 놓고 얘네들은 입장이 완전 반대인데 저 처분한테 사실은 얘가 싸우려야 되거든요. 시민단체는 원래 싸우는 놈이다 생각하니까 얘도 싸울 것이다 그러면 입장은 반대인데 둘이 같이 싸워. 이거 뭔 일이죠? 예,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말고 문제를 읽으시고 팩트를 정확히 보시고 행정법에 기초해서 판단한다. 빵빵도 A군 내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원자력 발전소 전원개발 촉진법에 근거하여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관계당국에 신청을 하였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발전소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이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면요 2가지가 필요해요. 예, 이런 얘기는 이제 행정법 강론 파트 환경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발전소 만들려면 허가를 2개 받아야 돼. 하나는요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요거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요거 받아야 되고요. 2개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이건 뭐야? 전원개발 사업을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획 이렇게 돼 있으니까 행정 계획 접근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사업 이렇게 돼 있으니까 특허 접근도 할 수 있고요. 양쪽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양쪽 다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 법적 성질을 물고 들어오면 좀 논의 긴 걸로 가는 거예요. 행정계획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고 그냥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거에 대해서 법적 성질 검토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특허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론을 안 배워서 그런데 도로조명호가, 하천조명호가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사시에서는 도로조명호가, 하천조명호가 나왔는데 거기 밑에 각주에 있는 설문 1번처럼 법적 성질은 이렇게 따로 설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공물법 접근합니다. 그 공물의 사용관계 논의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법적 성질에 배점이 있다 맛이 나온 거잖아요. 요건 특허야 권리 설정이니까 한 줄 쓰고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깊이 있는 내용을 써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도로라는 것은 곡물이고 곡물의 사용관계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쪽이 아니니까 이쪽인데 이쪽에 다시 4개가 있고 이쪽이 이거야. 막 이런 걸 논증하는 거예요. 근데 도로조명허가의 법적성을 직접 묻지 않고 우리 지난번 문제처럼 도로조명허가의 부관을 붙였는데 이렇게 들어와. 거기다 대놓고 곡물의 사용관계 이래버리면 쟁점은 부관인데 이상한 대로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뭐라고 하면 돼? 간단히 특허 처리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곡물 이용관계 문제, 곡물 사용관계 문제로 처리할 때는 법적 성질은 이렇게 물어볼 때고 그런 말 없으면 특허 처리하고 빠진다. 여기도 똑같아요. 법적 성질은 물어보게 되면 행정계획에 대한 논의, 학설 판례 다 보여주는 거예요. 행정행위설, 행정입법설, 혼합행위설, 독자성설, 개별적 검토설 이런 걸 쫙쫙 가주는 겁니다.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고 뭐 기본계획 인정 안 하고 관리계획 인정하고 뭐 이런 얘기 써주는 건데 그런 거 여러분한테 물을 리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건 완전 작용법 파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제 사례집에 보면은 딱 한 문제만 답안을 그렇게 써놔요. 행정계획 쪽을 문대는 방법을 한 번 보여줍니다. 나머지 행정계획들은 제가 처분임을 전제로 가라.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해요. 예. 왜? 그 부분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그럼 왜 답안 한 번은 굳이 그렇게 써놨는데, 할 수 있으면 해봐. 이거거든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거 기억해서 박으란 말이죠. 박으면 점수도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박을 수 있으면 박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문제들. 똑같은 논점의 문제인데 만약 6개가 있잖아? 1개는 작용법 논의를 집어넣고 나머지 5개는 안 집어넣습니다. 쟁송으로 그냥 국한시켜놔요. 그러면 작용법 논의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쓰시란 말이에요. 하지만 안 써도 6점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시려면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쭉 빼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법적 성질 안 물어봤으니까 특허하고 빠져요. 뭐예요? 계획, 사업 2개 등장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사업이란 표현 등장했으니까 특허 처리 가능합니다. 이게 공공사업이 아닐 리가 없어요. 전력 공급하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 2번째 계획이란 표현 나왔으니까 계획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냥 편하게 특허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그래요.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요. 주택건설,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하나를 받아야 돼요. 2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하나를 받아야 돼요. 이제 이걸 해주는 사람들이 좀 달라요.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해주는 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전원개발 촉진법에.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는
근거법이 이 전원개발촉진법이 아닙니다. 원자력 안전법이 적용됩니다. 원자력 안전법에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는 누가 하게 되냐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하게 돼 있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뭐 노동위원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위원회입니다. 합의제 행정청입니다. 얘가 하게 돼 있어요. 각각 처분청이 다르고 각각 처분이 다른데 얘네들은 뭘까요?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은 뭐예요?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는요. 이건 공장 짓는 겁니다. 발전소 짓는 거란 말이죠.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야? 하나는 소프트웨어고 하나는 하드웨어고. 그쵸? 예, 하드웨어. 컴퓨터만 사다 놓으면 뭐야? 깡통이지. 그치?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지? 프로그램만 있으면 뭐해? 하늘 날아다니잖아. 그치? 그걸 묶을 수 있는 게 있어야겠죠? 양쪽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게 좀 이따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입니다. 발전소 건설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이건 왜 준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법 가지고 얘기해보란 얘기죠. 근데 말이에요. 대상 사업 옆에 써놓으시고 물적 범위. 양질물인 대연입의 물입니다. 양질물인 대연입의 물이에요. 물론 취송의 원고적격 교과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제가 예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되는 대상 사업 보통 문제는 뭐 나온다고 했어요? 3개 정도 생각하라고 했죠? 체육시설 설치 사업,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사업, 그 다음에 에너지 개발 사업이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 그 다음 체육시설 설치 사업, 에너지 개발 사업, 이건 뭘까요? 에너지. 전기죠, 전기. 전기 에너지 개발 사업입니다. 에너지 개발 사업 딱 걸렸으니까, 여기 딱 걸고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되겠구나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상 사업이라고 준 겁니다. 친절하게 물적 범위 주고 들어온 거예요. 관련 법조문을 참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제가 여기다가 처분이라고 전제 깔고 들어갔죠. 여러분들한테 굳이 행정계획 얘기, 설문 1번 얘기 안 하셔도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설문 2번에 보시면 A군 내 지역 주민으로서 자신의 재산상 환경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그 다음에 발전소 건설 예정지에 자주 출입하는 임산물 채취업자, 환경보호단체, 우선 환경보호단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친구들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와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시오. 여기서 본안소송 논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행정계획 문제입니다. 행정계획에서 절차의 하자 부분하고 형량의 하자 부분을 언급하라는 거니까 그건 모르셔도 상관없고 원고적격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고적격. 그 위에 설문 2번하고 3번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죠. 위에서 A군 내 지역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밑에 있는 임산물 채취업자는 A군 내 지역 주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곳에 자주 출입을 한대요. 그곳은 과연 예정지는 어딜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준은 뭡니까?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니까. 그럼 환경영향평가법은 실체상 이익으로서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대요. 근데 그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그 대상 범위가 무제한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판례가 말하는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대상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 설문 2번은 A군과 대상 지역의 범주 차이, 범위 차이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설문 3번은요. 자주 출입한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출입한단 말이야? 대상 지역을 출입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상 지역을. 기준이 바로 대상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밑에 있는 임산물 채취업자는 A군 주민입니까? 아닙니까? 대상 지역 밖에 있는 건 확실한데 A군 지역 아닌지 바뀐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쵸? 이게 뭔 소리야? 그 말은 설문 2번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말이네. 다시 말해 A군과 대상 지역의 범위 차이부터 먼저 결정해야지 임산물 채취업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겠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굴뚝이에요. 이렇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 3학년의 교양이 뭔지는 아시겠죠? 대학교 3학년이 되면 원자력 발전소에 능통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전력 공급에 능통해야 되고, 이 상황을 딱 들으면 상황이 대충 이해가 돼야 됩니다. 대상 지역의 범위가 몇 킬로 정도 될지도 예상이 돼야 돼요. 그게 3학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신입생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문제의 상황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노동법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을 땐 바로 뭐예요? 지금 이 수업이 무슨 수업인지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예,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초시예요. 그렇죠? 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대상 지역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 그로 인해서 환경상 이익에 영향을 받는 범위가 이 정도까지요.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방사능 유출로 인한 영향일까요? 방사능 유출로 인한 영향?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 왜입니다. 방사능 유출로 인한 부분으로 환경상 이익에 영향을 받는 범위는 원자력 안전법이 적용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환경 영향평가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예, 환경 영향평가라는 게 환경 영향평가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 영향평가법은 환경 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하지만 개별법들에도 전부 다 환경 영향평가 규정들이 있습니다. 절차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자력 안전법엔 뭐가 있어요? 방사성 환경 영향평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환경 영향평가법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방사능 문제 아닙니다. 예. 그래서 판례는 두 가지를 언급해요. 원자력 발전소 관련돼서 판례는 하나, 온배수, 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온배수, 그 다음에 방사능 두 개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돌려버리게 되면, 발전소 돌려버리게 되면 인근에 예, 뭐 내나 강이나 이런데 물이 다 어떻게 돼요? 예, 온천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렇지? 따뜻하면 좋긴 한데 고기가 죽어. 그럼 배가 고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배수를 언급하는 게 환경영향평가법 절차법규 적용시켜봐. 이거였고요. 판례에서. 그 다음에 방사능 언급한 부분이 바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의 원자력 안전법 가지고 한번 논의해봐. 이 양쪽을 다 걸고 들어간 거예요. 그 판례 뭐라고 했어? 이쪽의 근거에서도 원고적격 인정되고 이쪽의 근거에서도 원고적격 인정되니 어쨌든 인정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물론 맞거든요. 좀 이따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건 그냥 온배수 같은 겁니다. 일반 환경상 영향 부분이에요. 그러면 A군은 여러분들, 예, 요렇게 있을까요? 바깥쪽으로 있을까요? 문제 푸는 센스. A군이 안에 있으면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네, 설문 2번. 할 말 다 했네? 당연히 인정됨. 왜 물었음? 네, 빠염? 안녕?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A군은 큽니다. 그쵸? 이래야 문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A군은 큽니다. A군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임산물 채취업자는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임산물 채취업자는 대상 지역 밖에 있어야 출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임산물 채취업자는 여기에 거주하거나 여기에 거주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먼저 뭐부터 잡아내야 돼? A군의 범위부터 잡아내고 그 다음에 A군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이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출발은 어디서부터 가져가는 거야? 대상 지역부터 끌고 나가는 거야. 대상 지역을 떠올리지 못한다면 네,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문제 상황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문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했고요. 밑에는 원고적격이라고 했습니다. 설문 2번에서 원고적격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강평은 뭐라고 나왔어요? 도대체 무엇을 묻는지 알 수 없다. 그렇죠. 법률상 이익을 묻는데 무슨 법률상 이익을 물었을까요? 알 수 없다. 그러나 설문 3번에 비추어 보아 이 역시 원고적격을 묻는 것으로 해석하고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 있는 법률상 이익을 밑에 있는 원고적격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우리 답안에 나와야겠죠.
거의 장난하는 거죠, 지금. 그쵸? 예. 이거 뭐라는 거예요? 많이 풀어본 놈 이겨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례 많이 풀어본 놈 이겨라. 이론 알고 있고 암기됐다고 풀 수 있는 거 아니다. 다 외워도 문제 접근을 못할 것이다. 계속 방어막 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설문 2와 설문 3의 공통원이 위로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안 풀립니다. 어떻게? 도치시키라고요. 원고 접격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돼? 행정소송법에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법률상 보호이익이고 그 다음 이거는 공법상의 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공법상의 권리라. 그리고 이 법률상 이익은 바로 무엇을 말한다? 그 공법이 보호하는 개인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위에 있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도 역시 원고 적격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해서 원고 적격을 먼저 쭉 끌어내갖고 공권으로 연결시키시고 그 다음 법률상 이익에서 이 법률은 공법이니까 역시 공권이다.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고 적격 출발시켜요. 먼저 뭐부터야? 설문 3번에 있는 원고 적격부터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그 안에 법률상 이익이 돌아다니잖아. 그러면서 그걸 뭐로 연결시켜? 공권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야, 우리가. 그리고 설문 2번에 있는 법률상 이익도 공권이 아닐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공법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닐 리가 없다. 그러면 이 법률상 이익과 설문 2, 설문 3에 있는 원고 적격은 공권에서 만났다. 공권에서 만났으니 양자는 같은 것이라. 이걸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문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장력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잘 못하겠으면 문제인식은 느꼈어. 2번과 3번을 딱,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말이에요. 예. 설문 1번 풀고 그 다음 끝났네 다 썼다. 그 다음 설문 2번 뭐야? 설문 2번 풀고 끝났네 설문 3번 뭐야?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답은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1번, 2번, 3번, 설문 1번, 설문 2번, 설문 3번을 우선 다 여러분들이 조망하시고 독립 설문 원칙에도 불구하고 얘들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어놨구나. 그러면 나는 설문 3번의 존재를 고려하여 설문 2에선 요만큼까지만 말해야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법 가지고 원고 적격 얘기할 때 판례는 2개 아닙니까? 핵심이 새만금 사건 판례가 하나 있고 제주도 개발사업 사건 판례가 나와 있고 2개가 있어요. 새만금 사건에서 뭐라고 해? 대상적 밖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그와 같은 처분이 있기 전과 비교했을 때, 전후를 비교했을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상 이게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대상지역 밖에 거주한 사람도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럼 뭔 소리야? 실제 대상지역은 얼마큼이라고? 대상지역은 이만큼이라고. 얘는 대상지역 밖에 위치해 살고 있지만 얘도 안에 있는 놈들과 똑같은 수준의 환경상 이익 침해 당할 것을 지가 입증을 해냈다면 대상지역의 범위가 잘못 정해진 거라고. 실질적 대상지역은 더 넓어져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봐버리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친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새만금 사건 판례고 제주도 사건 판례는 뭐예요? 현실 일시 얘기하는 거죠. 밖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안에서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한 놈이 있고 밖에 거주하는데 안에서 일시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한 놈이 있는데 전자는 원고 적격 인정, 후자는 원고 적격 부정.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거주하는 곳은 바깥쪽이지만은 실제 거주하는 곳은 안쪽이라고 볼 수 있는 친구가 바로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한 놈이고 일시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한 놈은 진짜 생활을 밖에서 하는 놈이에요. 그렇죠? 현실은 집만 바뀌고 생활은 여기서 계속하는 놈이고요. 안에 거주한 놈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2개란 말이죠. 2개 사건 판례가 있는데 지금 그거는 사실 현실 일시에 대한 것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대현입, 현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입증 논의가 나와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설문 3번에서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현실 일시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산물 채취업장, 즉 농작물 경작자 판례에 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설문 2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사건 관련된 법리는 쏙 빼내야겠구나. 여기다 포함시키는 순간 뭐야?
설문 3 와서 내가 위에서 다 했으니 알아서 찾아보시오 라고 써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공부해서 내년에 다시 오시오 이렇게 해주겠죠. 네? 설문 3과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설문 2에서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빼고 써야 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문을 독립설문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한 번은 읽고 들어가고 물론 이제 개요짜고 작성이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말은 복잡하게 했는데 문제 푸는 건 간단 무식이죠. 그렇죠? 인리소송에 대한 문제, 절차 법규와 관련 법규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절차 법규, 관련 법규, 예, 관련 법규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뿐 둘 다 뭐예요? 네, 껌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양, 질, 물, 인, 대현입 이렇게 들어가죠. 양질물인 대현입. 조립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현입. 양은 뭐라고 했다? 양적 범위라고 했다. 질은 질적, 물은 물적, 인은 인적. 저기 4명이다. 양적 범위에서 논의하는 건 바로 뭐예요? 보호 규범 안에 포함시킬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쵸? 법률상 보호이익의 법률. 그죠? 법률 부분. 그래서 여기는 보호 규범 안에 환경영향평가법이 들어간가? 이거죠? 근거법규설에 따르면 무조건 깨지고 관계법규설이나 헌법상 기본권 구르설까지 넓히면 가능해지고. 그래요. 우리는 헌법상 기본권 구르설 입장 취했네요. 그럼 뭐 되네. 콜. 두 번째, 질적 범위. 이건 뭐예요? 보호 규범에서 보호 부분이죠. 법률상 보호이익의 보호입니다. 보호, 이게 바로 뭐냐?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어떤 실체상 이익을 보호한 내용이 있어요? 이건 뭔데? 절차법규인데? 절차법규인데 있어?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행정소송법에 있어요? 행정심판법에 있어요? 이런 절차법규에는 실체상 이익에 관한 내용이 없죠. 그런데 정보공개법이라거나 환경영향평가법이라거나 이와 같은 정보공개 절차를 규율하는 법,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규율하는 법에는 실체상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원고적격을 인정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인정이 되는데 참조조문이 들어오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시고 참조조문이 안 들어오면 그냥 몇 개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주민의 의견 수렴.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돼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법에. 걔들 얘기 왜 듣는데? 당연히 걔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 협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신중하게 해서 이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공청회를 실시하래요. 공청회 실시는 또 왜 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래요. 왜 굳이 말로 안 하고 또 쓰래? 신중하게 해서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로부터 환경상 이익보의 취지가 도출이 된다. 가지고 올 수 있겠어? 가지고 올 수 있어. 쓸만한 거야? 쓸만하네. 그죠? 환경영향평가법 쓸만합니다. 그러면 쓸만은 한데 지금 쓸만하니? 이거예요. 지금 쓸만하니? 물적범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안에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논의하는 게 바로 뭐예요? 대상사업이죠. 대상사업. 물적범위, 대상사업. 만약 그 사업이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면 그 사안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 그쵸? 환경영향평가법만 갖고 오면 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데 못 갖고 오는 영역이야. 그럼 그림의 떡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걸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사안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냐. 이 문제는 대상사업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법 22조에 써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대상사업이야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이거 대상사업 맞네. 그래 이 사건에는 적용시킬 수 있네.
여기까지 패스를 시킨다고 보세요. 지금 이건 어디 있어요? 설문에 나와 있잖아요. 설문에. 대상 사업이야. 나와 있고. 이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에너지 개발 사업은 여기 포함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뭐 그러네 뭐. 그 다음. 그래.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 안에 맛있는 것도 있고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가 직접 먹을 수 있는 떡도 맞아. 그쵸? 예. 근데 내 거 있어? 이거죠. 나한테까지 돌아오는 게 있는 거냐고요. 엄마 아빠 먹고 형 먹고 하면 내 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 거 남아있냐 이거야? 인적 범위. 내가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대현임. 대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대상 지역이라고 했죠? 환경영향평가법이 목적론적해서 뭔가 환경상 이익을 보호한 취지가 인정이 되긴 한데 근데 어디 있는 친구 인정한대? 그 대상적 안에 거주하는 친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외에 나눈다고 했죠. 내외. 그 다음 현.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판례도 그렇게 얘기하죠.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주 주민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라고 합니다. 사실상 추정되어. 우선 추정된다는 겁니다. 대상지역 안에 있으면은 일 나면 쟨 죽는 거야. 100%야. 아니라는 것은 네가 반증해라. 이거란 거죠. 그러니까 엔간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패스. 왜가 됐다. 그러면 밖에 거주한대. 얘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생기죠? 여기서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 이거야. 그래서 환경상 이익을 어떻게 했다? 현실적으로 향유해 온 사람인가? 일시적으로 향유해 온 사람인가? 이 문제죠. 밖에 거주한다고 했어요. 밖에 거주하긴 하지만 대상적 안에서 환경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려왔던 친구인가? 일시적으로 누려왔던 친구인가? 기준이 뭡니까? 생활 공간을 어디서 오래 쓰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이쪽이 더 바깥쪽이 오래 있는 곳이면 24시간 중에 이쪽이 13시간이면 일시적이고요. 그 다음 이쪽이 13시간이면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오래 있냐 이거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쪽이 상당히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농작물 경작자를 거론했죠. 판례에서. 저 안에서 농작물 경작하는 사람이면 집은 여기 있지만 하지만 하루 종일 여기 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얘도 똑같은 환경상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실이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직장이 저쪽이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해 온 사람이면 그 안에 집이 있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과 전혀 달리 볼 바가 아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인정된다. 그 다음 일시적이다. 야, 밖에 거주하고 있고 그래. 얘는요 여기 살아요. 여기 삽니다. 여기. 거주지 여기고요. 실제 여기서 계속 생활해요. 그냥 가정주부야. 근데 집 안에서 그냥 군만두만 시켜 먹고 계속 있어 애들이랑. 이런 상태야. 근데 문제가 뭐죠? 만약 이거라면 어떻게 돼요? 실제 대상적은 여기까지 설정되는 게 맞는 상황이었다면 그럼 얘가 거주가 여기고 생활공간이 여기라고 할지라도 얘는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 인정해 줄 필요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확대된다. 대상적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네가 입증해봐라 이겁니다. 네가 입증하면 저 기존의 대상지역은 깨졌다고 법원이 인정해 줄게. 그럼 넓어졌으면 얘도 포함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분 말은 뭐야? 입증 책임. 그죠? 입증 책임. 네가 만약에 입증에 성공하면 그러면 원고적격 인정되고 입증을 못하면 결국 원고적격은 깨진다. 이게 인리소송이죠. 이 인리소송에 대한 논의가 여러분들 환경영향평가법에만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까? 이제 확대 들어갑니다. 관련 법규로 이제 이따가 인허가 의제도 매개로 해서 보여드릴 텐데 우선 관련 법규 한번 갖고 들어가 볼게요. 우선 이렇게 기억하세요. 전원개발촉진법의 근거에서 나오는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 처분 있습니다. 전원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 처분의 근거 법규는 전원개발촉진법이죠. 전원개발촉진법 안에 사익보호 취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좀 이따 연결시켜 드리겠지만 원자력 안전법 있다고 했잖아. 두 개 상당히 밀접한 관련 맺고 있다고 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이거하고 원자력 안전법이 이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처분에 관련 법규로 들어갈 겁니다. 알겠어요? 관련 법규로 원자력 안전법을 떠올려 보세요. 원자력 안전법 안에 뭐 있다고 했죠? 방사성 환경 영향평가 규정이 있다고 했죠. 환경 영향평가법에는 일반 환경 영향평가 규정이 있고 원자력 안전법에는 방사성 환경 영향평가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대상적이랑 이게 다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보호규범 확대시키세요. 관련 법규 포함됩니까? 관련 법규 포함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목적론적 해석 그 안에서 사익보상 도출됩니까?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이것도 역시 똑같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하고 환기관 협의하고 다 똑같단 말이야. 원자력 안전법에서 사익보 취지 도출되네요. 예. 그다음 대상 사업이냐 아니냐. 예. 이거는 또 법에 써 있는 대로 대상 사업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대상 지역 가지고 똑같이 논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관련 법규로 나온다고 쫄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한테는 조립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해진 코스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양질물인 대연입으로 절차 법규, 관련 법규 양쪽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제 모의고사 문제 보면 또 관련 법규 가지고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환경영향평가법은 우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관련 법규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원고 적격을 확대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대상 적격 심화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5분 쉬었다가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